네, 오늘 2부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전부터 먼저 여쭙고 본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났었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농식품부에는 피해는 없습니까? 저희는 대전센터가 아니고 광주센터를 오. 이용하고 있어서 예. 상대적으로 예. 예, 영향이 좀 적습니다. 그럼 뭐 행정을 좀 수기를 하고 이런 일은 농식품부에서는 저희는 없고요. 없고요. 예, 다행이네. 다만 이제 직불금 같은 거 음. 예, 신청해야 하는 기간이 9월 말까지였는데 오. 예, 그래서 신분 확인이 필요하고 이런 대목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10월 15일까지로 연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직불금 이제 신청 정도만 네, 지금 네. 지장을 받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빨리 다 복구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농산물 수급 문제, 특히 예. 가격 문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 일단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부터 좀 여쭤볼게요. 일단 예. 수급은 물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올해 폭염, 폭우, 산불, 산사태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농업인들께서 또 잘 생육 관리를 해주셔서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농업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물량에는 지장이 없고요. 가격은요? 가격도 저희가 전평년 비교를 하는데요. 예. 전년 대비해서도 성수품 같은 경우에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 2% 정도 더 낮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고요. 오히려 낮다. 예. 특히 농산물, 그러니까 채소류 그리고 과일류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축산물은 다만 조금 가격 면에서는 전년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추석상에 산적 다 올려야 되잖아요. 예. 고기값이 좀 올랐던데. 그게 전년하고 비교해서 올랐는데요. 예. 평년하고 비교하면 또 약간 낮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전년이 그 기저효과라고 하죠. 전년이 유난하게 축산물 가격이 낮았습니다. 예, 그래서 전년하고 비교하면 올해 높다라고 작년에 하지만 축산물 가격이 많이 낮았나요? 많이 낮았습니다. 특히 한우 같은 경우에 도축 마리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한우 농가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아마 이랬을 겁니다. 한우값 좀 내렸다는 맞습니다. 얘기 들었던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전년보다는 지금 약간 오른 상태이지만 5년 평균 가격을 저희가 평년 가격이라고 하는데 네. 평년 가격 대비하면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한우값이 내렸다고 하는데 별로 실감 못했는데. 그렇지요. 참 저희가 이걸 좀 네.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으로 좀 해야 할 텐데요. 예. 며칠 전에 저희가 이건 좀 따로 전해드린 바가 있어요. 쌀값이 예. 많이 올랐다. 네.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예, 지금 이제 쌀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10월부터가 이제 저희가 새 양곡연도가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수확기입니다. 그렇죠. 햅쌀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죠. 나오는 출하기가 되고요. 그렇죠. 동상은 지금은 조생종이 나오고 있긴 한데 7, 8, 9월이 단경기라고 해서 햅쌀 나오기 전에 쌀이 좀 부족한 기간이 원래 7, 8, 9월입니다. 기간적 특성이 있다. 예, 네. 통상 좀 오르는 기간인데 이게 이제 평년하고 비교하면 올해 조금 더 상승폭이 크다라고 이렇게 느끼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조생종 좀 출하가 늦어졌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약간 늦어졌고요. 예. 그다음에 작년도 수확기에 그때는 또 쌀 가격이 너무 낮아서 저희가 그 수확하시는 농가들 생각해서 수요 대비 공급량이 한 5만 6천 톤 많았거든요. 근데 딱 5만 6천 톤만 시장 격리를 하면 쌀값이 오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26만 톤을 시장 격리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 양국 창고에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 시장 경제라는 게 정부가 사들인 걸 예,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이 단경기인데다가 그 쌀이 수요보다 공급이 이제 많이 부족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8월 달에 3만 톤, 9월 달에 2만 5천 톤 정부 양국 창고에 있는 쌀을 방출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것을 그 수확기를 앞두고 방출을 하는 게 우리 또 농가들한테는 그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대여 방식으로 방출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대여를 해드리고 그 신곡이 나오잖아요. 10월부터. 그럼 내년 3월까지 신곡으로 5만 5천 톤을 갚으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신곡을 시장 격리하는 효과를 또 낼 수가 있어서요. 그렇죠. 그렇게 예, 되죠. 당장에 이제 소비자들이 어려움은 좀 완화하면서도 우리 생사자들한테도
그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최초로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쌀값 오른 것은 뭐 이게 구조적인 요인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이클 때문에 맞습니다. 자연스러운 나타나는. 사이클이고요. 10월 중순 정도 되면 예. 그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게 좀 주목을 했냐면 바로 이웃나라 일본이 아, 쌀값 예. 때문에 예. 이거 뭐 좀 그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쳤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혹시 식겁했던 게 그건 아니에요? 전혀 일본하고는 아니- 우리하고는 완전 전혀 다릅니다. 예, 전혀 다르고? 예. 그러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수확을 하면 다시 쌀값이 네. 농민분들이 들으면 이 말을 좀 반발할 거든요. 일단 안정화될 것이다. 안정화된다는 게 이제 그 우리 생산자들이나 소비자 입장에서 양면을 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 농민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쌀값이 이게 급등이 아니라 네. 회복이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들 하신다는데 예, 그건 그러니까는 이전의 쌀값이 너무 낮았다는 뜻이죠. 낮았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 그 수확기 저희가 10월부터 12월까지 순별로 그 산지 쌀값을 조사하는데 그 평균 가격을 수확기 산지 쌀값이라고 부르는데요. 작년도에는 그게 이제 18만 4,700원 제 기억에 예.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20만 원도 되지 않았던 거죠. 80kg들이 80kg가. 예.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뭐 조심스럽게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 그 산지의 쌀 가격이 22만 지금 7천 원 정도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작년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수확기하고 똑같진 않지만 비교를 하면 그 소비자들은 많이 올랐다고 느끼지만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제 좀 회복이 되어가고 있다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80kg 그 한가마 기준으로 하면 항공기 가격으로 환산을 하면요. 24만 원은 돼야 한 공기에 300원 꼴이다. 우리 농가들 주장은 그렇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그동안은 그 한 공기에 300원도 안 되는 쌀값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근데 예. 이게 쌀값을 떠나서 좀 이제 더 그 큰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전체 어떤 쌀 생산량이 예. 추세상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생산량이 줄어들고는 있는데요. 예. 소비량의 그 감소보다는 생산량의 감소가 덜합니다. 왜 여쭤봤냐면 네. 지금 기후 위기가 나타나다 네. 보니까 지금 세계 곳곳에서 사실 네. 식량 안보 문제가 계속 맞습니다. 불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만 놓고 뭐 그렇죠. 쌀 정책을 펼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쌀은 그래서 저희가 그 농지 보전 뭐 이런 것들을 네.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그 논의 형상을 유지를 하고 있어서 언제든 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도 다만 수급상에 쌀만 있는 게 아니고 콩도 있고 밀도 있고 이제 여러 곡물이 있는데 쌀은 구조적으로 우리가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계속. 예. 그 한 해에 보면은 소비 대비 생산량이 꾸준히 20만 톤 이상 남는 그런 구조로 되다 보니까 예. 그 쌀은 구조적 공급 과잉 상태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콩은 우리 자급률이 30% 좀 넘는다. 그렇다면 그 쌀 대신에 다른 식량 작물들을 농사하게 해서 네, 그 다른 얘기 품목들의 나왔었죠. 자급률을 높이고 쌀은 적정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쌀 가격도 유지를 하면서 다른 식량 작물들의 자급률도 높이는 뭐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쌀값 폭등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유통업자들의 뭐 속칭 농간 네, 뭐 네. 이런 것도 있었다는데 네, 네. 우리 유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농협에서 또 예. 쌀을 그 수매를 하는 게 있고요. 예. 민간 유통 산지에서 산지 유통인들도 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그 저희들이 쌀은 산지에서 사서 그 파는 가격까지를 정부에서 사실 전체 양과 가격들을 볼 수 다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어서 네. 유통에 별로 어떤 이건 없다. 예, 유통에 그렇게 뭐 유통업자가 폭리를 취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양곡관리법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양곡관리법은 취지가 예. 쌀의 지나친 공급 과잉을 오히려 예. 그 논에 타작물을 심어서 오히려 막아서 그 적정 생산을 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쌀 가격을 그 안정화시키는 뭐 이런 예. 그 목적을 두고 양곡관리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양곡관리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아직은 양곡관리법의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8998님이 지금 질문 주셨는데요. 아, 예. 사과값은 안 내리나요? 해갖고 선물용품 좀 좋은 거 한 박스에 9만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예. 지금 올해 저희가 사과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예. 국민들 정말 국민 과일이잖아요. 우리 사과가 아침에도 하나씩 꼭 드시고. 아니 저만 하더라도 과일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비싸다고, 이른바 예. 못난이 사과 있잖아요. 예. 옛날에는 아예 상품 취급도 안 했던 거. 그게 시장에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거 사서 먹은 적도 있어요. 근데 너무 더 비싸. 맛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사과 농가들이 기술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그 사과를 우리가 특히 이제 추석이나 이런 명절 때 쓰는 사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고 네, 맞아요. 색깔도 굉장히 좋고 네, 당도도 네, 높고 네. 이런 사과를 만드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크고 좋은 사과를 만들려면 사과나무에서 적과라고 하는데요. 개 하나를 잘 기르기 위해서 작은 사과들을 말하자면 사과가 될 것들을 다 따내야 돼요. 그래서 큰 사과를 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과가 비싼 건데요. 저희가 사실은 중소형 사과 예. 장려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좀 적과를 덜하면 중소형 사과들이 많이 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지금 소비하시는 걸 보면 가정에서 매일 사과를 드시는 형태라서 그 제사상에 놓으시고 뭐 선물을 하기 위해서 수박만큼 큰 크기의 사과를 그렇게 소비를 많이 하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올해도 그 사과가 작황이 괜찮습니다. 올해. 그런데 중소형 사과는 많고 그 선물용이나 차례상에 놓는 큰 사과는 대과는 약간 부족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럼 이제 8998님이 올려주신 내용 네. 그 대과 큰 사과 예. 그거에 좀 그거는 한정된 약간 얘기다. 부족하지만 중소형 사과는 매우 풍부합니다. 근데 지금 수산물도 그런데 네. 과일 같은 경우도 기후 변화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생산량이라든지 네. 생산 지역이 급변하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예전에는 우리 사과 하면은 예. 경상북도 지역이 되게 그렇죠. 주산지다 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충청도, 강원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재배 적지가 이동하고 있는 데다가 저희들이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해지니까 23년도인가요? 그때 사과 농사 너무너무 잘 안 돼 가지고 작년도에 아마 사과 가격이 굉장히 비쌌을 겁니다. 그렇죠? 예. 1년 동안 예. 사과는 저장했다 먹으니까요. 예. 그래서 작년부터는 좀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우리 농가들이랑 같이 그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해가 너무 강하니까 차광막을 과수원에 설치한다거나 그다음에 방상팬이라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건? 그게 선풍기입니다. 일종의 선풍기여서 아. 봄철에 냉해가 있을 적에는 선풍기를 돌립니다. 그러면 윗공기는 조금 따뜻하고 아랫공기가 차거든요. 대류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여름에 너무 덥다. 그러면 또 선풍기를 가동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상팬을 설치한다거나 차광막을 설치한다거나 그다음에 과수원도 최근에 가보시면 좀 약간 다른 풍경이 있습니다. 사과나무 생각하시는 거하고 약간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어떻게요? 저희가 그 다축형 과원이라고 하는데 사과나무가 일렬로 이렇게 나란히 서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양팔을 벌린 것처럼 햇빛을 사과나무가 이렇게 방사형으로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라요. 일렬로 줄을 서 있습니다. 좌우로만 좌우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열지어서 그렇게 하면 그 약을 칠 적에도 살포를 이렇게 중간 길을 쭉 가면서 양쪽에 약을 칠 수 있고 그러면 약을 골고루 받고요. 그다음에 햇빛을 양쪽에서 골고루 받으니까 병충해도 예방할 수 있고 그 약제 살포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생산성이 실제로 그런 과수원을 하게 되면 2배 이상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과수원 농사들도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기술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중간 정리라면 추석 물가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들어도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카테고리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즘 유튜브 보면 K푸드가 난리지 않습니까? 예. K푸드가 예. 농산물, 축산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까? 어떻습니까? 그럼요. 그래요? 저희가 K푸드라는 거 자체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이 뭐 가공식품은 안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한우 먹으면 그냥 예. 이 미간이 이렇게 이제 먼저 반응한다고 그렇죠. 예. 저희가 8월 초에 그 에이펙 이란으로 식량안보 장관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오신 외국 그 대표들이
그 우리 K푸드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극찬을 해주셨어요. 네네. 저희가 뭐 그때 K푸드 체험도 가고 그다음에 그 전통주를 활용해서 칵테일도 제공하고 뭐 이제 이런 것도 했는데 특히 뭐 식사를 하면서 음식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뭐 모두들 K푸드에 대해서 정말 한가닥 하신다는 이야기를 막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러시아에서 오신 수석 대표는 어려서부터 본인은 초코파이 먹으면서 컸다. 네. 초코파이 맛있게 먹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러시아하고 초코파이는 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우리 일본의 그 고이즈미 그 농림수산성 장관은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이야기하면서 잡채, 설렁탕, 삼겹살, 양념치킨. 정확한 한국어 발음으로 예. 뭐 막 꼽더라고요. 예, 야스쿠니 신서만 안 가면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 케이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캐대헌이라고 예. 예, 요새 예. 막 공전의 히트를 하고 있는 예. 그런 데서도 보면 뭐 김밥 한 입에 먹기 그다음에 얼마 전에 뭐 회자가 됐습니다만 그 유튜브 같은데 미국 소녀 하나가 나와서 뭐 우리 꿀떡을 우유 부어서 시리얼처럼 떠먹는 광경. 그럼 못 봤어요. 아, 그랬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오. 정말 여기저기서 예. 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먹지 하는 것에 너무 관심이 많고 먹고 싶어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저는 굉장히 음식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려서 먹은 음식에 대한 기억이 평생을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우리 글로벌 우리 지구촌 가족들이 한국의 음식들을 어렸을 때 한국 문화를 보면서 먹고 싶어 하던 걸 맛보고 네. 그것이 평생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우리 K푸드를 수출의 활로를 열 수 있는 중요한 계기들이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미 사실은 신선농산물 포함해서 가공식품까지 K푸드 수출액이 작년에 100억 불 99.8억 불입니다. 작년에 달성액이. 작년 네, 100억 그리고, 불이네요. 예, 그리고 올해 저희가 목표를 105억 불로 잡았고요. 2030년까지는 150억 불 K푸드로 수출하겠다라고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저는 K푸드 시장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지금이 딱 그 철인데 이제 네. 지역 축제 먼저 곳곳에 다 열리잖아요. 네. 근데 보통 지역 축제라고 하는 특산물을 중심으로 이제 열리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걸 좀 국제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예. K푸드 타고. 맞습니다. 예.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예. 미식벨트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치킨벨트 얘기하시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식벨트가 치킨은 뭐 하나 예인 거고요. 예. 여러 가지 벨트 가능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하는 게 뭐 안동 같으면 전통주 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렇죠. 순창 담양이면 장류 가지고 해볼 수 있겠다. 광주는 김치, 금산은 인삼. 굉장히 무궁무진한데 네. 치킨은 외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좋아하지만 치킨벨트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네, 여러 아이디어가 있는데 예. 뭐 우리 동네는 뭐 통닭거리가 있어요. 우리 동네는 강정이에요. 우리 동네는 삼계탕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다 치킨이네, 그러고 보니까. 치킨만 해도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무궁무진하다는 예, 생각이 예, 들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지역 곳곳에 생긴다고 하면 그렇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관광 와서 그렇죠. 그런 데 한번 다니고요. 그렇죠, 그와 그렇죠. 어울리는 또 다른 음료도 마시고요. 이런 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자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면 해봅니다. 구체적인 어떤 그 정책으로 해서 집행할 계획을 갖고 계신 갖고 겁니까?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올해 10월부터 예. 지금 저희 준비하고 있는 건 예. 그 금산 인삼, 그다음에 안동의 전통주, 광주의 김치 이것은 그 뭐 지역 중심으로 해서 지금 관광 상품을 만드는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외국인 있는데 겨냥하고 해서. 네.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좀 선을 보이려고 하고요. 예. 근데 아직은 초기라서 준비가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만 치킨 벨트도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떤 그 이제 외국 관광객이 오더라도 이제 네. 이거를 이제 수도권에서만 머물다 가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지방으로 유입할 수 있는 예, 그렇게 된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거 좀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10월부터 네. 산단 노동자들에게 1,000원의 아침밥을 지원을 하고 맞습니다. 내년부터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일단 1,000원의 아침밥은 산단 노동자들로 한정이 된 건가요? 저희가 1,000원의 아침밥은 지금 대학생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노동자한테라도 이게 확대 가는 확대를 거죠. 해보겠다. 예. 근데
그 산단 전국에 이제 17개 산단 지금 파일럿 프로젝트를 10월 달부터 합니다. 그래서 한번 대학생의 1,000원의 아침밥 했던 방식을 그대로 그 여건이 좀 안 좋은 산단에도 적용을 해서 네.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요. 시범 사업을 저희가 한 내년부터 3년 정도 할 겁니다. 그리고 든든한 점심밥 같은 경우에는 산단 주변에 또 외식업을 하시는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 회사에서 다져버리면 또 경기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예. 이제 해가지고 첫 소식 나올 때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쵸. 좀 이제 그 보편 월급에 네. 식대가 포함되잖아요. 네. 식대 깎이는 일은 없겠죠. 아, 그럼요. 예.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파퓰리즘이다 뭐 이렇게 약간 비판하신 분들도 있는데 실은 생각해 보면 이 숫자가 다 합해도요. 전체 근로자의 0.25% 산단으로 한정이 되면 정도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산단이 아시는 대로 그 위치가 예. 굉장히 그 예. 말하자면 좀 열악합니다. 그다음에 산단 안에 들어가 있는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그 말하자면 식당을 운영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작은 기업들이 좀 같이 모아서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죠. 전 좀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내년부터 한다라는 직장인을 대상으로는 점심밥이 어떤 구성입니까? 이거는. 이거는 이제 주변에 있는 네. 식당에서 11시부터 3시까지 점심 식사를 하시게 되면 카드 결제를 하거나 회사에서 디지털 식권을 주실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결제를 하시면 한 달에 일하는 날을 20일 잡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20일의 점심에 20% 4만 원. 아, 4만 원을 20%를 정부가 지원해 네, 준다. 20%를 정부와 그 회사와 지자체 이렇게 합쳐서 지원을 매칭으로 해준다. 해서? 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모든 직장인을 대상으로 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그죠? 이제 이 대상이 5만 명 정도입니다. 5만 다 명, 합해서 5만 명. 점심, 네, 예. 네. 그럼 네.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뭐 예산이 뭐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는 그렇지 안 나오겠네요.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 근로자들 뭐 건강도 좀 챙기고요. 우리 또 쌀소비도 좀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외식 경기도 좀 살아나게 하고요. 그러니까 들인 그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아, 예. 고맙습니다, 장관님. 예, 고맙습니다. 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